이 채널은 지금까지 100명이 넘는 범죄자를 다뤄왔지만 단언컨대 오늘 이야기가 그중 가장 스펙타클합니다. 프랑스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 자크 메린. 그는 1960, 70년대 유럽과 아메리카를 누비며 은행 강도, 납치, 살인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거기에 무려 4차례나 기상천외한 탈옥에 성공해 전세계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죠. 현장술에 뛰어났던 그는 1000개의 얼굴을 가진 남자라는 별명으로 불렸고 도주 중에도 공권력을 조롱하듯 대담한 범죄를 이어가며 공공의적 1호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언론을 이용한 자기 홍보에도 능숙해 한때는 체제에 저항하는 로빈 후드처럼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의 실제 삶은 추악한 범죄와 끝없는 자기 모순의 연속이었습니다. 대중이 열광한 건 그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 수많은 변장 뒤에 감춰진 진짜 얼굴은 탐욕과 파멸 그 자체였습니다. 1936년 12월 28일 자크 르네 메리는 파리 교회 클리시에서 구급 자수업자 부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메리는 친구들과 전쟁놀이를 즐기며 천진난만하게 자랐지만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그에게 전쟁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시골로 피난 갔던 그는 머물던 농장 근처에서 후퇴하는 독일군이 저항군의 매복 공격을 받는 장면을 목격했고 다음날 길가에서 피투성이가 된 시신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메린이 죽음과 마주한 첫 경험이었지만 그는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나치 부역자와 독일군에게 몸을 판 여성들이 참혹하게 처벌당하는 모습까지 보게 되었죠. 이러한 어린 시절 경험들이 그의 잔혹한 성향과 뒤틀린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유한 부모님은 그에게 높은 기대를 품고 3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 가톨릭 기숙학교인 쥘리 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하지만 메리는 수업을 자주 빠지고 말썽을 일으키며 점점 반항적인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15살에는 학폭까지 저지르는데 무려 교장을 때려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후에도 여러 학교에서 제적되면서 길거리를 방황하는 비행 청소년이 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가족의 실망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 범죄소설과 갱스터 영화에 심취해 범죄 세계에 막연한 동경을 품게 되었죠. 1955년 19살의 메리는 파티에서 만난 세네갈 여성과 결혼했지만 서로 불륜과 가정폭력을 반복하다가 메린이 군에 징집된 사이 이혼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더러운 전쟁이라 불리는 알제리 독립전쟁은 그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후에 메리는 자서전에서 자신이 특수임무에 자원했고 포로를 고문한 뒤 사살하라는 명령을 여러 차례 직접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알제리 전사들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를 품고 있었다고도 고백했죠. 하지만 한 번은 상관의 지시를 어기고 포로 3명을 석방했는데 어린 포로들의 모습을 보고 전쟁 속에서 자란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1959년 메리는 샤를 드골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고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알제리는 독립했고 자신의 모든 행동이 허망해졌다는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전쟁에서 손에 넣은 권총을 들고 다니며 여기저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다녔죠. 가족들은 알제리에서의 시간이 메린의 성품을 눈에 띄게 망가뜨렸다고 생각했지만 당시 전역 군인들은 사회로부터 환영받지 못했고 가족 역시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 다행이라고 여겨 그의 거친 행동을 굳이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훗날 메린은 거짓된 대의를 위해 인간성을 짓밟혔다며 사회에 대한 복수심으로 범죄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회고합니다. 메리는 한때 직물 세일즈맨으로 일하며 평범한 사회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파리의 유흥가 피갈거리에서 범죄자들이 모이는 발을 전전하며 암흑과 사람들과 어울렸죠. 자연스럽게 강도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곧 시칠리아인 귀도라는 범죄 보스 밑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후 자신을 무시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가차없는 폭력을 행사하는 잔혹한 갱스터로 변해갔습니다. 이때 자신의 애인을 폭행한 동료를 살해했다는 일화도 전해지죠. 이 무렵 극우 테러단체 OAS와도 연을 맺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메리는 정치보다는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범죄에 몰두했습니다. 1961년에는 스페인 출신의 순진한 여성 마리아 데라 솔레다와 재혼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강도 사건으로 체포되어 1년 반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은 막 아이를 낳은 아내에게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출소 후 메리는 가족을 위해 다시 마음을 다잡고 건축 모형 제작 회사에 취직해 성실히 일했습니다.
나름 재능을 인정받았지만 1964년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서 실직하게 되죠. 이후 가족의 도움을 받아 교회에 식당을 임대해 꽤 성공적으로 운영했으나 여기서 옛 범죄자 친구들과 어울린 탓에 결국 식당 임대 계약마저 해지되고 맙니다. 1965년 12월 2일 메리는 스페인 팔마 대 마요르카의 군총독 사무실에서 정치 문서를 훔치려다 체포되었는데 이는 OAS 출신 망명자 명단으로 추정됩니다. 메리는 프랑스 대사관으로 송환된 뒤 매우 관대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에 그가 프랑스 비밀기관을 위해 일했을 거라는 의혹이 제기되지만 명확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메리는 쉽게 돈을 벌고 여성들의 관심을 받는 삶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암흑가로 돌아가 범죄자로서 입지를 넓혀갔고 그의 폭력과 범죄로 얼룩진 삶은 가정까지 파탄내게 되죠. 순박했던 아내는 남편의 범죄 행각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페인으로 돌아갔고 자녀들은 조부모 손에 맡겨졌습니다. 가정이 무너지자 메리는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실감이 그를 범죄에 더욱 몰두하게 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이르자 메린의 이름은 프랑스를 넘어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경찰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중에게는 낯선 존재였죠. 곧 메린은 북미 대륙으로 활동 무대를 옮기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범죄 스타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1968년 경쟁 범죄자와 경찰의 추격을 받던 자크 메리는 새 연인이자 공범인 잔 슈나이더와 함께 프랑스를 떠나 캐나다로 향했습니다. 퀘벡 지역에 도착한 두 사람은 한동안 몸을 낮추고 부유한 사업가 조르주 데슬루리에의 저택에서 운전사와 가정부로 성실히 일했습니다. 높은 급여와 저택생활에 만족한 이들은 범죄 생활을 완전히 청산할 생각도 했지만 오랫동안 저택에서 일해온 정원사와 심하게 다툰 끝에 해고당하고 맙니다. 복수심에 불탄 메린과 슈나이더는 데슬루리에를 납치해 몸값을 요구하기로 계획합니다. 1969년 초 메린 일당은 데슬루리에를 납치해 감금하는 데 성공했으나 먹인 수면제가 제대로 듣지 않아 그가 탈출하는 바람에 허둥지둥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납치 미수가 실패로 돌아가자 두 사람은 캐나다 각지를 경유해 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캐나다 언론은 이들을 프랑스의 보니와 클라이드라 불렀고 둘은 이 별명에 걸맞게 미국 곳곳을 관광하며 도피 생활을 즐겼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플로리다를 방문해 아폴로 11호 발사 장면을 구경할 만큼 대담했지만 이러한 여유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아칸소주, 텍사케나에서 체포된 둘은 즉시 캐나다 수사당국에 인도됩니다. 메리는 수갑을 찬 채 퀘벡으로 송환되는 도중 취재진이 카메라를 들이밀자 태연하게 드골 대통령의 유명한 어구를 패러디해 자유퀘벡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이 뻔뻔하면서도 능청스러운 모습에 대중은 그를 단순한 탈주범이 아닌 시대에 맞서는 아이콘으로 여기게 되었죠. 메리는 캐나다 법정에서 데슬루리의 납치 미수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 그는 페르세 구금시설에서 알루미늄 컵 손잡이를 날카롭게 갈아 교도관을 위협한 뒤 열쇠를 탈취해 탈옥에 성공합니다. 다음날 다시 붙잡혀 더 엄격한 보안의 생뱅상드폴 교도소로 이송되긴 했지만 그는 여기서 3년간 잠잠히 지내며 또 한 번 놀라운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몬트리올 근교의 생뱅상교도소는 낮은 철조망 2겹과 4m 높이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보초가 막루해서 24시간 감시하는 철통 같은 시설이었습니다. 감방은 언제나 불이 켜져 있으며 천장도 철망으로 되어 있어 내부를 쉽게 들여다볼 수 있었죠. 그러나 메리는 월요일에는 순찰의 수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교도소 작업장에서 몰래 공구를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대담한 실행력으로 1972년 8월 21일 동료 죄수 장폴 메르시에 등 5명과 함께 탈옥에 성공합니다. 탈옥 직후 메린과 메르시에는 숨돌릴 새도 없이 다시 범죄에 뛰어듭니다. 8월 26일 둘은 생베르나르 은행을 털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다음 목표인 생나르시스 은행을 털고 있었습니다. 단 몇 분 간격으로 2개의 은행을 턴 것이죠. 이틀 뒤인 8월 28일에는 토론토의 도미니언 은행을 습격했고 사흘 뒤 같은 은행을 또 털었습니다. 눈앞에 닥친 체포 위험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들의 대담한 범죄 행각은 사람들을 경악해 했죠.
잇따른 성공에 자신감이 붙은 메린과 메르시에는 교도소에서 겪었던 가혹한 대우에 복수할 겸 감방에 남은 동료 죄수들을 구출하겠다는 무모한 작전을 세우게 되는데요. 1972년 9월 3일 탈옥 후 불과 2주 만에 메린과 메르시에는 무기를 들고 생뱅상교도소로 돌격해 대규모 집단 탈옥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탈옥으로 경계가 대폭 강화된 교도소는 무장 교도관들이 가득 배치되어 있었고 치열한 총격전 끝에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도관 2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메린과 메르시에 역시 총상을 입은 채 간신히 달아났죠. 탈옥수들이 다시 감옥을 공격한 이 전대미문의 사건에 캐나다 당국은 경악하며 메린 일당 검거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부상당한 메린은 여전히 신출귀몰한 행적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애인 잔 슈나이더도 구출하기 위해 연락했으나 슈나이더는 형기가 길지 않으니 굳이 위험을 감수하지 말라며 메린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후위를 도모하던 메린과 메르시에는 메르시에의 여자친구를 동반해 산속에서 사격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격 소음은 인근 플래시스빌 마을까지 들렸고 2명의 야생 감시원이 출동해 총기 규정 위반을 단속하려 했습니다. 메린은 의심을 피하려 순순히 차량 수색을 허용했으나 트렁크에 가득한 총기를 본 감시원은 곧 이들이 탈주범임을 깨달았고 이를 눈치챈 메린과 메르시에는 감시원들을 향해 총격을 가해 두 감시원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메린은 훗날 이 사건을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무고한 공무원 2명이 희생된 이 사건은 그가 저지른 범죄 중에서도 가장 냉혹한 장면으로 기억됩니다. 이처럼 탈옥 후 연쇄 범행을 이어간 메린은 국제적인 수배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몬트리올에서 은행을 털며 범행을 이어가던 그는 미국과 남미를 거쳐 유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한편 도피 과정에서 메린과 헤어진 장폴 메르시에는 2년 뒤 은행 강도를 벌이다 경찰과 총격전 끝에 사망하게 됩니다. 메린은 인터폴을 비롯한 각국 수사망을 변장과 위조 신분을 이용해 능숙하게 빠져나가면서 청개의 얼굴을 가진 남자라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온 메린은 수많은 범죄 기회를 마주하게 되죠. 1972년 말 스페인을 거쳐 은밀히 프랑스로 돌아온 메린은 이전보다 훨씬 더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여러 개의 가짜 신분증과 가명, 뛰어난 변장수를 활용해 프랑스 전역을 돌아다니며 은행 강도와 금품 탈취를 반복했죠. 설령 붙잡히더라도 언제나 탈출 계획을 미리 세워놓는 등 그야말로 범죄를 일상처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1973년 3월 5일 파리의 한 카페에서 시비가 붙은 메린은 권총을 꺼내 한 경찰관을 다치게 했고 사흘 후 허무하게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세계 각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국제적 탈옥수의 검거 소식은 당연히 큰 화제가 되었죠. 1973년 5월 파리 법원은 1년의 강도와 경찰관 총격 혐의로 메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의 수많은 범죄에 비하면 가벼운 처벌이었지만 이 희대의 범죄자를 무대에서 끌어내리기엔 충분한 형량이었죠. 하지만 메린에게는 역시나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콩피에뉴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그는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며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공범이 미리 숨겨둔 권총을 꺼낸 뒤 과거 자신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판사를 인질로 삼아 법정을 빠져나오는데 성공합니다. 이 탈주국에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메린은 다시 한번 당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도피 생활을 이어가게 되죠. 1973년 중반 프랑스 사회는 연일 이어지는 자크 메린의 소식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이때 도피 생활 중 총 52번의 강도 사건을 벌였는데 하루에만 3건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공공의적 1호라는 타이틀이 신문의 머릿 기사를 장식했고 악명과 동시에 국민적 스타로 떠오른 메린을 일부 언론은 미국의 알 카포네나 존 딜린저와 견주기도 했죠. 메린은 이런 스포트라이트를 즐겼으며 자기 뉴스가 칠레의 피노체트 쿠데타 보도에 밀리자 섭섭해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경찰은 조롱의 대상이 된 상태에서 그를 반드시 잡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BRI의 부단장 로베르 브루사르가 직접 체포 작전을 지휘하게 되죠. 당국은 은행 강도를 벌이고 있던 메린 일당을 집요하게 추적했고 도주 차량 운전사를 검거해 그들의 은신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1973년 9월 28일 브루사르의 팀은 그 정보를 토대로 메린의 아파트를 포위했습니다.
곳곳에 저격수를 배치하고 투항을 요구했죠. 메린이 투항을 거부하자 부르사르는 1시간 동안 협상을 이어갔고 결국 메린은 부르사르가 무장 해제한 채 혼자 들어온다면 순순히 항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부르사르가 모든 무장을 풀고 문을 두드리자 메린은 한 손에 샴페인 병을 들고 시가를 문 채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체포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메린이 의도적으로 극적인 장면을 연출한 것이었죠. 메린은 부르사르에게 샴페인을 권하며 태연한 모습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다시 체포된 메린은 파리 최고 보안을 자랑하는 라상떼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당국은 이곳에선 그가 절대 탈출할 수 없으리라 확신했죠. 처음엔 메린도 조용히 지내는 듯 보였지만 이내 감옥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옥중에서 자서전, 죽음의 본능을 집필해 몰래 외부로 반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977년 출간된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이 범죄자의 길을 걷게 된 이유를 철학적인 자기 분석까지 곁들여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골프나 스키로 휴식을 취하듯 내겐 무장 강도가 취미 생활이다 라는 식으로 자신의 범죄 행위를 오락처럼 묘사했죠. 또 알제리 전쟁 참전으로 생긴 분노와 사회에 대한 복수심을 범죄 동기로 정당화했습니다. 책에서 메린은 자신이 총 39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는데 상당 부분이 자기 홍보를 위한 과정이었지만 일부 사건은 매우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난한 사람을 털거나 무고한 사람을 죽인 적은 없다며 캐나다 숲에서 살해한 야생감시원 2명에 대해서도 정당방위였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메린의 자서전은 출간 직후 큰 논란과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다음에 프랑스 국회는 이른바 메린법을 제정해 범죄자의 출판 수익을 제한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옥중에서 메린은 언론과 활발히 서신을 교환하며 끊임없이 세상에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단순한 범죄자가 아닌 체제에 맞서는 반항아로 포장했죠. 이런 여론전을 펼치는 와중에도 그는 여전히 탈출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1978년 5월 8일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일이 벌어집니다. 메린에게 현혹된 한 교도관이 권총 2자루와 체류가스 등 탈옥에 필요한 장비를 몰래 변호사 접견실 환풍구에 숨겨두었습니다. 메린은 변호사와의 접견 도중 무기와 도구를 꺼내 교도관들을 위협해 옷을 갈아입고 열쇠를 탈취했습니다. 여기에 동료 죄수 2명이 동참했는데 그중 프랑스와 베스라는 인물은 이미 3차례나 탈옥에 성공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이들은 감방을 빠져나와 울타리로 둘러싸인 마당으로 이동했고 공사 중이던 인부들에게 사다리를 옮기도록 협박했습니다. 사다리를 이용해 14m 높이의 외벽에 올라선 뒤 미리 준비한 새 갈고리와 밧줄을 타고 교도소 밖으로 나갔죠. 메린과 베스는 무사히 탈옥했지만 마지막 공범 한 명은 벽을 넘는 중 경찰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2사람은 지나가던 차량을 빼앗아 파리 시내로 도주해버렸습니다. 라상떼 교도소에서 첫 탈옥자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탈옥 후 불과 나흘 만에 메린과 베스는 범행을 재개했습니다. 먼저 파리에 한 총포상을 털어 무기를 확보했고 2주 후에는 유명 휴양지 도빌의 카지노를 습격해 13만 프랑을 강탈했습니다. 카지노에서 나오던 중 경찰과 맞닥뜨려 50여 발의 총성이 오가는 총격전이 벌어졌지만 메린은 다리에 총상을 입고도 다시금 경찰의 포위망을 뚫는 데 성공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농가에 침입해 농부 가족을 인질로 잡고 경찰을 따돌리는 과감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범행은 계속되었는데 한 은행가를 납치해 몸값 45만 프랑을 받아내는 등 돈이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연쇄 탈옥과 이어지는 범죄로 프랑스 전역은 충격에 빠졌고 경찰 당국은 계속해서 체면을 구기며 무력감을 드러냈습니다. 메린은 도주 중에도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홍보했습니다. 그의 사진은 잡지 파리 매치 8월호에 표지까지 장식했고 인터뷰에서는 프랑스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탈리아, 서독의 극자 무장단체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그런 한편 변장을 통해 언제든 군중 속으로 섞여들었고 이웃들과 술을 마시며 농담을 나누다가도 메린을 닮았다는 소리를 들으면 태연히 웃어넘겼다고 합니다.
그의 선전포고와 대담한 도피 행각에 프랑스 정부 고위 관료들마저 격분해 수사당국에 하루빨리 메린을 검거하라고 압박을 넣었지만 관할 다툼과 정보 공유 부족으로 인해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메린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프랑스를 잠시 벗어나 시칠리아, 알제리, 런던, 브뤼셀 등을 전전하며 몸을 숨기고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한편 함께 탈옥했던 프랑스와 베스는 신중한 성격이었기에 메린의 폭주를 말려왔지만 그의 과도한 쇼맨십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메린이 자신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재판부에 보복할 계획까지 세우자 결별하고 말았습니다. 주변의 방해꾼마저 사라지면서 메린은 더욱 무모하고 과격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데요. 1978년 11월 메린은 자신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를 직접 암살하려 했습니다. 이를 통해 프랑스의 고위보안 교도소 폐지를 요구하기 위함이었죠. 동료들과 함께 판사의 아파트를 습격했으나 정작 목표였던 판사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일당은 대신 그 가족을 인질로 삼았고 이 과정에서 판사의 어린 손녀에게 제루가스까지 사용했습니다. 곧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을 포위했지만 메린은 달아나며 마주친 경찰들에게 메린이 위층에 있다 라고 외쳐 올려보내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암살 시도가 실패한 뒤 메린은 잠시 몸을 낮추며 지내던 중 실비아 장자코라는 새 연인을 만나고 1979년 6월 21일에는 파리의 부동산 재벌 앙리 르리에브르를 대낮에 납치해 막대한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약 5주간 그를 억류한 뒤 600만 프랑이라는 거액을 받아내고 석방했죠. 큰돈을 손에 쥔 메린은 언론의 관심을 즐기며 계속해서 과감한 행보를 이어갔지만 모든 언론이 그에게 우호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1979년 9월 우익성향 주간신문 미니트는 메린을 맹비난하는 기사를 실었는데 전직 정보기관 요원 출신 기자 자크 티리에는 메린을 동료를 배신하는 비겁한 범죄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를 본 메린은 분노에 휩싸였고 곧 티리에게 자신과의 인터뷰를 제안했습니다. 당연히 복수를 위한 함정이었죠. 1979년 9월 10일 메린은 티리에를 인적이 드문 시골 외곽으로 유인해 제압했습니다. 옷을 벗긴 채 폭행한 뒤 그에게 세 발의 총을 발사했죠. 첫 발은 다시는 헛소리하지 못하도록 얼굴에, 두 번째는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하게 팔에, 마지막은 그냥 재미삼아 다리에 쐈습니다. 메린은 티리에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를 버려둔 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티리에는 메린의 잔혹함을 고발했고 그의 증언 덕분에 수사기관은 메린의 공범들에 대한 새로운 단서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티리에의 진술을 토대로 메린의 애인 실비아 장자코가 운전하던 차량 번호판을 파악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주차 위반 딱지를 추적한 결과 그녀가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 지역을 자주 방문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1979년 10월 31일 오랫동안 메린을 추적해온 로베르 부르사르의 팀은 파리 북부 외곽 클리냥 크루문 부근에서 잠복 끝에 메린과 장자코로 보이는 커플을 발견했습니다. 특수부대와 형사들은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거처를 알아낸 뒤 24시간 밀착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1979년 11월 2일 금요일 오후 자크 메린과 실비아 장자코는 키우는 푸드를 데리고 주말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금색 BMW를 타고 집 근처 클리냥 크루문 부근 도로로 진입했습니다. 그때 앞서 달리던 파란색 화물 트럭이 갑자기 그들 차량 앞을 막아섰고 당황한 메린의 차량이 멈춰서자 트럭 적재함에 천막이 젖혀지며 그 안에 숨어있던 무장경찰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황을 깨달은 메린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사방에서 경찰이다라는 외침과 함께 수십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죠. 근거리에서 쏟아진 총탄에 BMW 앞유리는 순식간에 뚫렸고 메린은 반격할 틈도 없이 온몸에 15발의 총탄을 맞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대원이 다가와 머리에 권총을 쏘면서 프랑스 공공의 적 1호 자크 메린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가 태어난 클리시로부터 불과 4km 떨어진 곳에서 맞이한 최후였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장자코는 4발의 총알을 맞아 왼쪽 눈 시력을 잃고 오른팔에 큰 장애를 얻었습니다. 함께 있던 푸들도 현장에서 죽고 말았죠. 차량 내부는 메린의 피로 물들었고 급히 달려온 기자들 앞에 그의 시신은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한 경찰관은 메린이 변장에 쓰던 가발을 집어들고 마치 사냥감을 자랑하듯 차량 보닛 위에 던져놓았죠. 20년 넘게 프랑스 경찰을 비웃으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희대의 범죄자 자크 메린의 삶은 이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사건 직후 프랑스 경찰은 위험천만한 1급 범죄자를 제거한 작전이라며 성공을 크게 홍보했습니다. 당시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 역시 경찰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죠. 경찰은 이어 메린의 차량에서 수류탄 2개와 권총 등 중무장이 발견되었다고 공개하며 그가 언제든 발포할 의도가 있었기에 선제 사격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메린의 시신에서는 테이프로 묶어 안전핀을 즉시 뽑을 수 있도록 개조된 수류탄 2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작전 지휘관 로베르 브루사르는 사살 전 경찰이다 라고 분명히 외치고 자수를 권고했다고 주장했지만 현장 목격자들과 주소석에 있던 장자코는 사전 경고 없이 기습사격이 이루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일부 언론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직결 처형이 이뤄진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죠. 평소 메린이 내겐 항복이란 없다라고 공언했던 만큼 경찰이 애초부터 사살을 목표로 작전을 세웠다는 시각도 적지 않았습니다. 체포가 아닌 사살로 끝난 메린의 최후는 오랫동안 논란거리로 남았습니다. 메린의 가족과 변호인은 법원에서 판결을 받기도 전에 사살됐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30년 가까이 정부를 상대로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과잉 대응 여부에 대해 별도의 처벌이나 추가 조사는 없었으며 메린의 죽음은 정당방위로 인한 사살로 종결되었습니다. 메린의 자서전에 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는데 이미 1979년 출판사는 메린으로부터 죽음의 본능의 인쇄를 지급하라는 협박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1984년 출판사 샹 리브르가 이 책을 재출간했습니다. 샹 리브르의 창립자 제라르 레보비치는 범죄계층의 문화에 깊이 매료된 인물이었죠. 특히 메린의 자유주의적 태도에 큰 흥미를 느껴 메린의 딸을 후원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재출간 직후 레보비치는 에비뉴 포치의 지하주차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그의 목 뒤에는 4발의 총상이 정확히 사각형 모양으로 남아있었는데 이는 일반 강도나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계획된 범죄임을 시사했습니다. 프랑스 범죄 세계에서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이런 사각형 형태의 총상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레보비치가 좌파 지식인들과 급진 정치 세력, 그리고 여러 범죄 조직과 얽혀 있었기에 범인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나왔지만 사망 당시 그와 만날 약속이 있었던 메린의 가까운 동료가 범인이라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었죠. 자크 메린은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익사를 부리며 언론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연출하곤 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체제에 저항하는 혁명가나 박해받는 피해자인 양 포장했고 또 한편으로는 언론이 요구하는 갱스터 악당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흉내내며 관심을 얻었죠. 이런 태도 덕분에 메린은 언론에게 좋은 소재가 되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은 그의 대담한 발언과 행동 하나하나를 크게 보도했고 대중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과감한 탈옥과 정부에 대한 도발적인 언행은 메린을 1970년대 프랑스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부 젊은이들과 극단적 정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그를 체제에 도전하는 안티 히어로로 여기며 열광했죠. 그의 이름은 노래와 랩 가사에 등장했고 수많은 영화와 다큐멘터리에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메린의 신화 뒤에는 냉혹한 범죄자라는 실체가 분명 존재했습니다. 언론이 부각한 현대판 로빈후드라는 이미지는 상당 부분 과장되고 왜곡된 허상이었죠. 메린 자신도 재판정이나 인터뷰에서 가난한 사람은 털지 않았다라거나 부패한 사회에 대한 복수심을 강조하며 자신을 미화하려 했었지만 정작 그의 범죄 피해자 중에는 아무 죄 없는 민간인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지른 살인과 폭력은 체제에 대한 투쟁이라기보다 개인적 원한이나 이익을 위한 경우가 많았죠. 결국 메린이 꾸며낸 을적 이미지는 자기 합리화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아파트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무기와 함께 음성 유언 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감옥에서의 비극적 경험을 다룬 영화 미드나잇 익스프레스의 음악을 배경 삼아 메린은 애인 실비아 장자코에게 경찰보다 먼저 쏘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 이 메시지를 남긴다고 말하며 자신의 최후를 예감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갔죠. 끔찍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나를 영웅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만 범죄에 영웅이란 없다.
단지 소외된 사람들, 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다. 평생 자신을 신화해온 그가 마지막 순간에 남긴 이 말은 꽤 역설적으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메린 사망 후 한동안 프랑스 사회에는 그를 범죄 영웅이나 반체제의 순교자처럼 미화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음을 맞이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메린에 대한 신화도 점차 힘을 잃었습니다. 프랑스 사회는 그 이야기를 반복 소비하기보다 냉정하게 재조명하기 시작했고 범죄를 낭만화하는 위험성을 경계하게 되었죠. 메린 본인이 마지막 유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범죄의 영웅이란 없다는 진실만이 씁쓸하게 남았을 뿐입니다. 2014년 6월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슈퍼마켓에서 속옷과 원예용품을 훔치려던 64세 남성이 체포되었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절도 사건으로 보였지만 범인의 정체가 밝혀지자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 초라한 속옷 도둑이 이탈리아 범죄사의 한 획을 그었던 냉혹한 갱단두목 레나토 발란차스카였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이탈리아는 눈부신 경제성장의 그늘 아래 극심한 정치, 사회적 혼란, 이른바 나베 시대를 겪고 있었습니다. 극우, 국자 무장 집단이 주도하는 테러가 기승을 부렸고 카모라, 은드랑게타, 마피아의 폭력과 범죄가 만연한 시기였죠. 바로 이때 밀라노의 암흑가를 주름잡으며 대담한 범죄와 카리스마로 이름을 알린 이가 레나토 발란차스카입니다. 그는 무장강도, 유괴, 살인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 도시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체포된 후에도 교도소에서 폭동을 주도해 배신자를 제거했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탈옥을 시도하며 악명을 떨쳤죠. 발란차스카는 스스로 원칙을 지닌 고결한 도둑이라 칭했지만 그가 말하는 원칙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저지른 범죄로 고통받은 수많은 피해자는 잊은 채 그의 화려한 언행과 잘생긴 외모에만 관심을 보였죠. 그러나 50년이 넘는 세월을 철장 안에서 보낸 발란차스카의 말로는 그가 쌓아올린 화려한 신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레나토 발란차스카 코스탄티니는 1950년 5월 4일 이탈리아 밀라노 람브라테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오스발도 피스토이아는 이미 다른 여성과 가정을 꾸린 유부남이었고 당시 법에 따라 혼외자는 아버지의 성을 받을 수 없었기에 발란차스카는 어머니의 성인 코스탄티니를 따랐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가정 환경이었지만 옷가게를 운영하던 어머니 덕분에 부족함 없는 유년 시절을 보냈죠. 그의 첫 범죄는 1958년 8살 때였는데요. 동생, 친구와 함께 집 근처에 머물던 서커스단 우리에서 동물을 풀어주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일로 소년원에 보내졌고 이후 그가 고모라고 불렀던 아버지의 본처집에 맡겨져 밀라노 남서부 빈민가에서 성장했습니다. 1960년대 초반부터 발란차스카는 소년 갱단에 들어가 소매치기와 절도를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무리의 리더였던 그는 밀라노의 오래된 암흑가인 리제라에서 활동하던 9세대 범죄자들과도 교류했죠. 그러나 발란차스카는 리제라의 낡고 보수적인 규범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더 큰 자유와 이익을 원했던 그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기로 결심하고 단순 절도에서 벗어나 무장강도로 활동 범위를 넓혀갑니다. 1970년대 이탈리아는 경제 호황 속에서도 극심한 사회적,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테러리즘이 기승을 부리던 나베 시대였죠. 당시 밀라노에서는 한 해 평균 150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는 현재의 20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야심 있는 범죄자들이 힘과 명성을 얻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발란차스카는 바로 이 격동의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조직은 밀라노 코마시나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해 반다델라 코마시나로 불렸습니다. 이 조직은 빠른 속도로 밀라노 여러 지역으로 세력을 넓혀나갔죠. 발란차스카와 조직원들은 범죄로 번 막대한 돈으로 그들만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최고급 샴페인과 약, 값비싼 명품 의료와 스포츠카, 그리고 미녀들이 그들의 삶을 채웠습니다. 불과 20대 초반 나이에 발란차스카는 이미 이탈리아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갱단두목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일벨 레네, 즉 잘생긴 레네라는 별명으로 불렸는데 본인은 이 별명을 싫어했다고 전해지지만 이 별명 덕분에 그는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었고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게 됩니다. 또한 거침없는 행동과 카리스마 넘치는 언변은 일부 대중에게 그를 일종의 안티 히어로로 인식하게 했습니다.
그가 이끌던 코마시나파 외에도 시칠리아 마피아나 칼라브리아 은드랑게타와 연결된 조직들이 밀라노 아브가에서 세력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천사의 얼굴이라는 별명을 가진 프란치스 투라텔로의 마르세유파는 코마시나파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습니다. 이들은 밀라노의 밤을 지배하기 위해 도박장과 약거래 등 이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총격전을 벌이기도 했죠. 승승장구하던 발란차스카의 범죄 행각은 1972년 처음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그해 2월 29일 발란차스카는 연쇄 슈퍼마켓 강도 사건으로 동생 로베르토를 포함한 공범들과 함께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가택 수색 과정에서 발란차스카는 자신의 금장 롤렉스 시계를 풀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수사 책임자 아킬레 세라에게 큰소리쳤습니다. 이 사건을 나와 관련 지을 수 있다면 이 시계는 당신 차지요. 그의 오만함과 자신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분 뒤 수사팀은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발견했고 이를 맞춰보니 강도 피해를 본 슈퍼마켓 직원들의 급여 명세서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결정적인 증거로 발란차스카는 강도죄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밀라노 산 비토레 교도소에 처음 수감된 발란차스카는 4년 반 동안 무려 36곳의 교도소를 옮겨 다닐 정도로 잦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한 번은 교도소 외부 작업이 허용된 수감자들 틈에 섞여 교도소를 빠져나갔다가 몇 분 만에 붙잡히기도 했죠. 여러 차례 탈옥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그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상한 달걀을 먹거나 자기 소변을 혈관에 주사하고 프로판가스를 흡입하는 식으로 스스로 건강을 해쳤습니다. 결국 간염에 걸려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1976년 7월 25일 경계가 허술한 틈을 타 미리 매수한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탈옥에 성공합니다. 발란차스카가 감옥에 있는 동안 그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탈옥한 그는 여자친구 라팔타와 아들 마시밀라노와 호화롭게 살기 위해 최대한 빨리 막대한 돈을 손에 넣고자 했습니다. 그는 흩어져 있던 코마시나파 조직원들을 다시 규합했습니다. 감옥을 습격해 수감된 동료를 구출하기도 했죠. 이들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은행, 슈퍼마켓, 현금 소송 차량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려 70여 건에 달하는 무장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모든 범행은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졌죠. 또한 최소 4건의 인질 납치 사건을 벌였는데 그중 2건은 피해자 가족이 공포에 질려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을 만큼 그의 범죄 수법은 치밀하고 잔혹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 발란차스카가 탈옥했던 이 시기가 코마시나파의 최전성기로 여겨지죠. 1976년 12월 밀라노의 한 유력 사업가의 16살 딸 에마누엘라 트리파니가 이들에게 납치되었습니다. 발란차스카는 거액의 몸값 10억 리라를 받고 한 달 반 만에 그녀를 풀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여러 잔혹한 범죄와 무고한 희생자들보다는 부유층 납치 피해자를 신사적으로 대우하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쇼핑까지 데려갔다는 일화에 열광하며 그의 낭만적인 악당 이미지만을 소비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사업가 리노 발코니 역시 그의 일당에 납치되는 등 연이어 발생한 유괴 사건으로 당시 밀라노 상류층 사회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발란차스카의 짧았던 도피 시기 중 벌인 범죄로 경찰 4명, 의사 1명, 은행 직원 1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1976년 10월 23일 토스카나 지역 몬테카티니 고속도로 검문소에서 경찰관 브루노 루케시가 발란차스카 일당과 총격전을 벌이다 순직했습니다. 1977년 2월 6일에는 베르가모 인근 달민의 고속도로 검문소에서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며 또다시 격렬한 총격전을 벌입니다. 이 교전으로 발란차스카의 부하 안토니오 프리아토와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경찰관 루이지 단드레아, 레나토 바르보리니 2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발란차스카 자신도 엉덩이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때 순직한 경찰관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상당한 발란차스카는 로마까지 도주해 몸을 숨겼지만 불과 며칠 뒤인 1977년 2월 15일 은신처에서 경찰에 체포되고 맙니다. 발란차스카의 체포 소식과 이후 숨가쁘게 이어진 재판 과정은 이탈리아 전역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언론과 인터뷰에서 보여준 당당하고 때로는 조롱 섞인 모습, 법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돌발 행동, 그리고 끊임없이 시도했던 대담한 탈출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선 일종의 퍼포먼스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는 대중이라는 관객을 의식하며 자신의 범죄 신화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갔고, 이는 특종에 목마른 당시 미디어에 의해 더욱 부풀려졌습니다. 발란차스카는 수많은 강도, 살인, 유괴 혐의가 인정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된 후 그는 전국 교도소를 옮겨다니며 기나긴 수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힌 뒤에도 그의 반항아 기질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죠. 여러 교도소에서 폭동과 폭행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되었고 특별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어 엄중한 감시를 받았습니다. 1979년 7월 14일 기행을 이어가던 발란차스카는 수감 중에 새로운 여자친구와 결혼식까지 올리는데요. 신부 줄리아나 브루사는 발란차스카의 범죄 활동에 매료되어 그에게 편지를 보내던 수많은 여성 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한때 밀라노 암흑가의 패권을 놓고 피비린내 나는 경쟁을 벌였던 라이벌 조직 보스 프란치스 투라텔로가 이 기묘한 결혼식에 신랑 측 들러리로 참석했다는 사실입니다. 감옥에서 재회해 한동안 투닥거리던 둘은 어느새 친해져 동맹이 되어 있었죠. 감옥에서 올린 결혼식 소식과 숙적끼리 손을 맞잡은 사진은 언론을 통해 퍼져나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투라텔로가 1981년 나폴리에 근거지를 둔 범죄 조직 카모라 조직원들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하면서 이들의 동맹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도소 내 카모라 세력을 규합한 새로운 조직 노바 카모라 오르가니차타를 만든 라파엘레 쿠툴로의 지시로 추정되나 관련된 인물들의 진술이 엇갈리며 살해 동기는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이후 몇몇 카모라 밀고자들에 의해 발란차스카가 탈옥을 위한 무기 조달을 목적으로 이 라파엘레 쿠톨로와 연결되었다는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발란차스카는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을 고발한 증인들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 브루사와 함께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죠. 훗날 발란차스카는 쿠톨로와 같은 감방에서 생활할 때 갈등을 빚은 적은 있지만 조직에는 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탈옥의 카모라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자신했죠. 그리고 그의 호언장담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1980년 4월 28일 발란차스카는 밀라노 산 비토레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들과 함께 또다시 극적인 탈옥을 시도했습니다. 사전에 밀반입한 권총으로 무장한 그들은 운동 시간에 교도관 한 명을 인질로 잡고 감옥에서 탈출해 시내로 향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탈옥수들과 경찰 사이 총격전이 벌어졌고 총성은 시내 도로와 지하철 터널 안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발란차스카는 총상을 입은 채 동료 수감자 9명과 다시 체포되었고 대담한 탈옥극은 실패로 막을 내렸죠. 이듬해인 1981년 발란차스카는 노바라 교도소에서 폭동을 일으키는데 관여했습니다. 이 폭동에서 사법당국의 협조에 조직 비밀을 폭로했던 전향자들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코마시나파의 전 조직원 마시모 로이도 포함되었는데요. 20대 초반이었던 그는 범죄 생활에서 손을 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지만 발란차스카는 칼로 무장한 동료 수감자들과 함께 로이를 독방으로 몰아넣고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시신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었죠. 발란차스카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은 로이 살해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완강히 부인했고 다른 공범들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0년이 되어서야 자서전을 통해 이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발란차스카는 로이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자신의 부모님을 상대로 강도를 벌였기 때문에 살해를 저질렀다고 설명했죠. 1987년 재수감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발란차스카의 머릿속은 여전히 탈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7월 18일 그는 관광객을 실어 나르던 여객선을 타고 제노바에서 사르데냐로 이송될 예정이었습니다. 호송을 맡은 5명의 젊고 미숙한 헌병대원들은 발란차스카가 임시로 머무는 객실에 있는 작은 창문을 보고 고양이 한 마리조차 지나가지 못할 크기라고 생각해 안심하고 그를 혼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방심한 불과 몇 분 사이 발란차스카는 창문 볼트를 풀어내고 좁은 창틈으로 빠져나와 가판이 승객들 사이에 섞여들었습니다. 배는 아직 항구에 정박 중이었기에 그는 쉽게 하선할 수 있었습니다. 발란차스카는 제노바에서 고향 밀라노를 향해 무작정 걸었습니다. 친절한 운전자들은 그를 고속도로에 발이 묶인 불쌍한 건설인부로 착각하고 차를 태워주기도 했죠. 10년 동안 몰라보게 변한 밀라노와 휴양지 그라도 등을 돌아다니며 그는 짧지만 달콤한 자유를 즐겼습니다. 그 와중에 라디오 인터뷰에 응하는 대담함까지 보였습니다. 자존심을 크게 구긴 이탈리아 수사당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를 추적했고
발란차스카는 탈출 3주 만에 트리에스테 근처 도로 검문소에서 무력하게 검거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발란차스카의 악명도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항은 계속되었죠. 첫 부인 줄리아나 브루사와 이혼한 그는 1995년 사르데냐 누오로 교도소에서 또다시 탈옥을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에게 매료된 한 여성 변호사와 은밀하게 공모하여 탈출을 계획했지만 실행 단계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후 기술의 발달로 강화된 보안 시스템 아래 더 이상 탈출은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그 자신도 기나긴 교도소와의 전쟁을 끝내겠다며 선언하기에 이르게 되죠. 그에게 내려진 최종 형량은 4번의 종신형과 징역 295년으로 이탈리아 사법사상 손꼽히는 기록이었습니다. 철창 속에서 나이만 먹어가던 발란차스카는 몇 차례 사면 청원을 시도했는데 2005년에는 법무부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2007년에는 안살 노모가 이탈리아 대통령에게 직접 아들의 감형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법당국은 그가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친 적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어떤 배상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예측 불가능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버리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사면 요청과 가석방 신청을 모두 단호하게 기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 그는 뜻밖의 인물과 옥중에서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려 다시 한번 이탈리아 사회에 관심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아내가 된 여성은 바로 8살 때 함께 서커스단 동물을 풀어주려다 경찰에 붙잡혔던 소꿉친구 안토넬라 다고스티노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의 두 번째 아내 역시 이오 발란차스카와는 별개의 사건으로 범죄 조직 카모라와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됩니다. 2010년 3월부터 발란차스카는 교도소 밖에서 일할 수 있는 준자유 자격을 얻게 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교도소를 나와 밀라노 교회 한 작업장에 출근해 저녁 7시에 복귀하는 생활이었죠. 여기서도 규칙을 어기고 다른 여성과 몰래 만나는 등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켜 외부 작업은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지만 발란차스카는 점차 일반 대중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노년의 삶을 준비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6월 발란차스카는 이러한 기회를 저버리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는 외부 작업 중 밀라노 시내 한 슈퍼마켓에서 70유로 상당의 속옷과 원예용품을 훔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60대 중반에 전설적인 갱단도목이 저지른 이 좀도둑질은 언론에서 조롱거리처럼 보도되었죠. 그는 즉시 체포되어 추가로 징역 10개월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교도소 외부 활동 허가도 무기한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의 추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는 교도소 면회구역에서 교도관을 폭행하며 여전히 통제 불가능한 폭력성을 드러냈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그의 곁을 지켰던 두 번째 아내 안토넬라 다고스티노와도 합의 이혼하게 되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심신은 급격히 쇠약해졌고 2023년 초부터 알츠하이머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그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의미나 형벌의 무게조차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2024년 9월 밀라노 법원은 현재 상태의 발란차스카는 사회에 위험을 끼칠 수 없으며 외부 범죄 조직과의 연계도 완전히 끊겼다고 최종 판단. 발란차스카의 남은 형 집행을 유예하고 그를 교도소 밖 요양시설로 이송해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무려 52년간 수감 생활 끝에 감옥을 떠나게 된 것이죠. 현재 75세의 고령이 된 발란차스카는 이탈리아 북부 파도바 인근 알츠하이머 전문요양원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잘생긴 악마의 범죄 신화는 시간과 현실 앞에서 빛이 발했고 한때의 악명마저 잊은 채 쇠락해가는 한 인간의 초라하고 쓸쓸한 모습만이 남아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 클리블랜드는 말 그대로 폭탄의 도시였습니다. 오랫동안 도시를 장악해온 이탈리아 마피아와 새롭게 부상한 아일랜드 갱단이 폭탄을 주고받으며 전쟁을 벌였기 때문이죠. 매년 수십 개의 폭탄이 터지면서 범죄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까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쇼 중심에는 바로 아일랜드계 갱스터 데니 그린이 있었습니다.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그린은 자신을 켈트족 전사라고 믿는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한때는 마피아와 손을 잡았지만 마음속에는 늘 깊은 증오를 품고 있었죠. 결국 그는 마피아 핵심 인사들을 겨냥해 폭탄 공격을 퍼부으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마피아 간부들이 연이어 죽거나 불구가 되자 클리블랜드 암흑가는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죠. 물론 마피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린을 제거하기 위해 무려 8번이나 암살을 시도했지만 그는 매번 기적처럼 살아남아 불사신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린은 언론 앞에서 아일랜드 국기와 자신의 행운을 과시하며 적들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수십 년간 공포로 클리블랜드를 지배하던 마피아는 이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화해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 잔혹한 폭탄 전쟁은 어느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야만 끝날 것입니다. 1933년 11월 14일 데니얼 존 패트릭 그린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아일랜드계 이민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어머니가 산후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고 충격에 빠진 아버지는 일을 그만둔 채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그린은 돌봐줄 사람이 없어 가톨릭 계열 고아원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잠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계모와 사이가 좋지 않아 가출을 반복하다 결국 클리블랜드 콜린우드에 있는 할아버지 댁에 맡겨지게 되죠. 신문 인쇄업자인 할아버지가 밤에 일하고 낮에 잔다는 사실을 이용해 그린은 밤낮 없이 거친 거리에서 뛰어놀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썽을 일삼는 손자를 가톨릭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린은 학업 성적이 저조했으나 엄청난 운동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학교의 수녀들은 그가 야구와 농구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죠. 그러나 고등학교 생활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탈리아계 학생들에게 자주 괴롭힘을 당하던 그린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반이탈리아 정서를 품게 되었고 결국 이탈리아 학생과 싸움을 벌이다 퇴학당하고 맙니다. 이후 전학간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집요한 괴롭힘 때문에 자주 지각을 했고 또다시 퇴학을 당했죠. 1951년 학교를 떠난 그린은 미국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복무 기간 중 불량한 행실 때문에 여러 번 정근당했지만 뛰어난 권투 실력과 사격 실력 덕분에 능력을 인정받았죠. 1953년 그린은 상병 계급으로 명예 제대했습니다. 복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린은 평범한 삶 대신 위험과 힘을 쫓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런 성향은 아일랜드 혈통에 대한 그의 강한 자부심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린은 아일랜드 저항 역사에 심취해 있었고 스스로를 켈트족 전사라고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험난한 성장 과정과 강한 정체성 의식은 훗날 범죄 세계에서 그린이 보여줄 대담함과 공격성의 토대가 됩니다. 클리블랜드로 돌아온 데니 그린은 부두에서 하역 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성실한 노동자는 아니었지만 특유의 카리스마로 동료들의 존경을 받았죠. 틈틈이 책을 읽어 지식과 교양을 쌓았고 사측에 맞서 동료들의 권리를 대변해 주었습니다. 1961년 국제항만노동자협회 클리블랜드 지부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나 회장이 해임되자 그린이 임시 회장으로 선출됩니다. 곧바로 실시된 정식 선거에서도 승리한 그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젊고 혁신적인 노조위원장으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린은 노조를 장악한 뒤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녹색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적극 내세웠습니다. 사무실 벽을 녹색으로 칠하고 두꺼운 녹색 카펫을 깔았으며 늘 녹색 재킷을 입고 다녔죠. 심지어 녹색 자동차를 몰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녹색 잉크펜을 나눠주는 등 스스로를 아이리시맨으로 철저히 브랜딩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시적인 행동 뒤에는 폭력과 공포를 이용한 강압 통치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조비를 일방적으로 25% 인상하고 노조회관 건축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무급 노동을 강요했습니다. 기금 대부분은 그의 은행 계좌로 흘러들어갔죠. 과거 그가 비판하던 노조 지도자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린은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고 마피아를 비롯한 범죄자들과 점차 얽혀들어갔습니다. 그에게 반발하는 조합원들은 일자리를 잃기 일쑤였으며 필요하면 폭력도 서슴지 않고 행사했습니다. 그린은 부하들을 시켜 자신에게 반대하는 노동자들을 구타했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파업을 선언해 부두 운영을 마비시켰습니다. 한 번은 한 회사 간부의 아이들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여 FBI가 그 가족을 보호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지역신문에서 그의 비리를 집중 보도하자 노조 본부도 조사에 착수했고 그린은 횡령 혐의로 고발되어 노조에서 축출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두에서 주정뱅이와 불황자들을 몰아냈고 근면한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었다고 주장했지만 1964년 연방법원에서 노조 자금을 유용하고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 끝에 실형을 면했고 벌금조차 완납하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막강한 압력이 그의 재판에 작용한 듯 보였죠. 노조에서 쫓겨난 그린은 오히려 범죄 세계로 더욱 깊숙이 발을 들이게 됩니다. 구두에서 갈고 닦은 그의 관리 능력과 폭력성은 암흑가의 관심을 사기에 충분했죠. 1950, 60년대 클리블랜드 공공의 적 1호로 불릴 만큼 악명 높았던 유대인 갱스터 알렉스 숀도르 번즈가 먼저 그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린은 번즈의 직속 해결사로 활동하며 조직 간 영역 분쟁을 조정하고 대출금을 회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후 여러 갱단이 그의 집행자 서비스를 이용했고 번즈를 통해 이탈리아 마피아와도 긴밀히 연결되었습니다. 번즈의 후원을 등에 업은 그린은 강도, 고리대금업, 도박 등 각종 범죄 사업에 뛰어들어 세력을 빠르게 확장했습니다. 급기야 자신이 직접 부하들을 거느리며 켈틱 클럽이라는 패거리를 결성하는데 이는 곧 하나의 갱단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단절됐던 아일랜드계 조직범죄 보스 계보가 그린을 통해 다시 이어진 셈이죠. 그린은 범죄를 벌이면서도 콜린우드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사소한 부탁부터 재정적 문제까지 아낌없이 도와줬고 가난한 청년들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내주거나 고아원 아이들의 교육비도 지원했죠. 또 매년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커다란 칠면조를 사서 이웃들에게 기부해 콜린우드의 로빈후드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보다 잔혹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폭탄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미국의 조직범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무기는 단연 폭탄이었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폭발시킬 수 있었고 폭발로 인해 증거가 대부분 소실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데니 그린은 이 폭탄을 누구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한 갱스터였습니다. 그는 첫 번째 폭탄 테러에서 한쪽 귀 청력이 거의 손상되는 시행착오를 겪기는 했지만 이내 전문가를 고용해 몇 년간 폭파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적대자는 물론 그를 배신한 부하나 갈등을 빚은 동맹까지 모두 그의 폭탄 공격에 희생되고 말았죠. 그린이 손댄 사업 중에는 고형 폐기물 수거 사업도 있었는데요. 도시행정과 밀접하게 연결된 이 사업은 안정적인 현금 수입원이었죠. 쓰레기 수거업자 빅 마이크 프라토는 데니 그린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린이 쓰레기 수거 노조에 이탈리아 마피아를 깊숙이 끌어들이자 두 사람 사이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결국 프라토는 기존 노조에서 탈퇴해 새롭게 노조를 결성했죠. 그린은 이를 저지하고자 부하 아트 스네퍼거에게 프라토의 차를 폭탄으로 날려버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설치 중이던 폭탄이 원격으로 폭발해 스네퍼거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스네퍼거는 잦은 도박 범죄로 문제를 일으켜 경찰의 정보원으로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이에 그린이 프라토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동시에 배신자까지 제거한 것이죠. 1971년 11월 26일 협박에 격분한 마이크 프라토는 조깅 중이던 그린에게 차로 접근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명사수였던 그린은 재빨리 반격했고 그중 한 발이 프라토의 머리에 명중해 결국 그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린은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을 받았죠. 불과 몇 달 뒤 그린은 또다시 저격수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번에도 반격해 저격수를 잡으려고 했으나 간발의 차로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멘토이자 동맹이었던 알렉스 숀도르 번즈가 이번 공격의 배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혈통 문제로 마피아 이너서클에 들어갈 수 없었던 숀도르 번즈와 데니 그린은 큰 동질감을 느끼며 많은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돈독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정한 세계에서 영원한 동맹이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1970년대로 접어들며 그린과 번즈의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요. 결정적 계기는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그린은 번즈에게 도박장을 겸한 술집을 열기 위해 75,000달러를 빌렸습니다. 번즈는 뉴욕 마피아 감비노 패밀리로부터 자금을 마련해 그린에게 전달했지만 자금 운반책 빌리 콕스가 일부를 약구매에 사용하다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75,000달러 전액이 경찰에 압수되었죠. 감비노 패밀리는 돈을 돌려받기를 원했고 상한 책임을 두고 그린과 번즈는 격렬하게 다투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한 능력은 충분했으나 자존심의 문제로 번졌죠. 결국 번즈는 격분해 그린의 목에 25,000달러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1975년 초 번지의 사주를 받은 암살자는 그린의 자동차에 폭탄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주유소에 들른 그린이 터지지 않은 폭탄을 발견했는데 배선 문제로 불발된 것이었습니다. 그린은 직접 폭탄을 제거한 뒤 친분이 있는 경찰을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보호와 폭탄 인계를 제한하는 경찰의 요구에 그린은 이걸 보낸 늙은이에게 되돌려주겠다라며 거절했습니다. 1975년 3월 부활절 전날 밤 클리블랜드의 한 교회 앞에서 알렉스 시온도르 번즈는 자신의 차량이 폭발하면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번즈는 클리블랜드 마피아 패밀리와 오랫동안 협력해온 인물이었기에 그린의 행동은 마피아를 크게 자극했습니다. 게다가 그린이 마피아가 장악한 자판기와 도박 사업에 직접 뛰어들면서 거대한 경쟁자로 부상하자 양측은 사실상 전쟁 상황에 돌입하게 되었죠. 이후 1975년 5월 20일 그린이 머무르던 건물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2층 건물이 반쯤 무너졌지만 그린과 그의 애인은 냉장고 뒤로 몸을 피해 가벼운 부상만 입고 살아남았습니다. 더 강력한 두 번째 폭탄은 불발이었는데 그린은 이를 아일랜드인의 행운이라 부르며 자신이 죽지 않을 운명을 타고났다고 믿었습니다. 1976년 클리블랜드 마피아 패밀리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이끌어오던 보스 존 스칼리시가 사망하며 암흑가는 더욱 큰 혼란에 빠집니다. 신임 보스로 취임한 제임스 리카볼리는 전임자와 달리 강경하고 성급한 성격으로 데니 그린을 제거 대상 1순위로 선언하고 본격적인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트럭 화물노조 간부이자 범죄자였던 존 나르디 역시 마피아와 갈등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일한 처지에 놓인 데니 그린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마피아에 맞서는 동맹을 구축했습니다. 이때부터 클리블랜드 거리에서는 전면전이 시작됩니다. 1976년부터 1977년까지 양측이 설치한 폭탄만 최소 36개에 달했습니다. 마피아 조직원들의 차량이 연이어 폭발하고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면서 언론은 연일 폭탄 테러 소식을 전했고 클리블랜드를 미국의 폭탄 도시라고 표현했습니다. FBI 추산에 따르면 이 시기 발생한 폭발 사건 4건 중 3건은 직간접적으로 데니 그린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린과 나르디는 기습적이고 공세적인 전략으로 마피아를 압박했습니다. 1976년 8월에는 보스 리카볼리의 사촌이자 언더보스인 레오 모세리가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핏자국과 구더기로 가득한 그의 차량만 발견되었고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어 가장 두려운 마피아 측 집행자였던 유진 차슐로가 폭탄에 휘말려 크게 다치면서 손발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린은 차근차근 상대 조직의 거물들을 제거하거나 전력에서 이탈시켰습니다. 이에 맞서 리카볼리도 부하들을 총동원해 그린을 노렸지만 매번 어설픈 실행으로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원격 폭탄을 설치하고도 거리 계산 실수로 폭파에 실패한 사건은 조직 내부에서도 놀림거리가 될 정도였죠. 1977년 5월 17일 마피아는 그린의 동맹이자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웠던 존 나르디를 차량 폭탄으로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순간에 동지를 잃은 그린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두려움을 모르는 듯 보였는데요. 그린은 클리블랜드 북동부 워털루 로드에 켈틱클럽 본부를 차려놓고 앞마당에 아일랜드 국기를 높이 내걸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8번의 암살 위기를 넘긴 그의 극한 생존력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절대 죽지 않는 갱스터라고 수군댔죠. 그린은 텔레비전 방송국과의 인터뷰도 허락해 적들을 향한 도발을 거침없이 퍼부었습니다. 그는 폭탄으로 파괴된 건물 앞에서 자랑스럽게 포즈를 취하고 마피아를 가리켜 구더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나 데니 그린은 여기 켈틱 클럽에 있으니 덤비고 싶으면 언제든 와라. 나는 절대 숨지 않는다. 이런 호기로운 발언이 보도되면서 데니 그린은 전국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고 마피아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린의 생존이 단순한 운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동 범위를 최소화하고 생활 패턴을 예측할 수 없도록 바꿨으며 철저한 체력 관리와 무장을 통해 어떤 상황에도 대비했습니다. 배신하지 않는 부하들의 충성심도 한몫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린이 마피아보다 한 발 앞설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바로 그가 FBI 정보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데니 그린의 범죄 경력에서 미 연방수사국과의 관계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미 1960년대 중반 노조 비리로 기소된 이후부터 그린은 FBI 정보원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그가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난 것도 이 때문이었죠. 그린은 조직범죄와 노조 비리에 관한 내부 정보를 FBI에 제공했고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어 최고 등급 정보원으로 분류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영악한 그린은 자신이나 친밀한 동료들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은 절대 넘기지 않았습니다. 클리블랜드 폭탄 전쟁이 벌어지던 시기에도 정보원 신분을 일종의 방패막이로 삼아 활개쳤죠. 이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던 마피아는 그린에게 극심한 증오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77년 9월 데니 그린은 또 한 명의 마피아 간부를 폭탄으로 제거했습니다. 결국 당하기만 하던 마피아 패밀리는 그린에게 휴전을 제안하는데요. 그린은 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해 마피아의 사업 일부를 뺏어올 수 있겠다고 판단했죠. 뉴욕의 제노베제 패밀리 사설까지 참석한 회동에서 그린은 존 나르디가 소유하던 도박 사업 지분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후 당분간 클리블랜드 거리에서 폭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잠깐의 평화는 마피아의 전략적 함정에 불과했죠. 마피아들은 그린이 안도감에 빠져 경계를 늦출 것으로 판단해 몇 주간 그를 조용히 추적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마피아 소속 해결사 레이 페리토를 고용해 치밀한 암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1977년 10월 6일 데니 그린은 오하이오주 린드허스트의 한 의료 빌딩에서 치과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경찰의 감시와 적들의 추적을 피하고자 부하의 차량을 빌려 치과로 향했죠. 그러나 마피아는 그린의 여자친구가 대신 치과 예약을 잡았다는 사실을 도청을 통해 미리 파악했고 그린이 치료를 받는 동안 주차장에선 은밀히 폭탄쇼가 준비되었습니다. 암살자는 미리 주차장에 잠복해 있다가 그린의 차 옆에 눈에 띄지 않는 중고차를 주차해 두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문짝 안쪽에 강력한 폭약과 원격 기폭장치가 숨겨진 트랩 차량이었죠. 오후 3시 무렵 치료를 마치고 빌딩 밖으로 나온 그린은 자신이 타고 온 링컨 컨티넨탈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던 암살자가 스위치를 눌렀고 폭탄이 장착된 중고차가 거대한 폭발음을 내며 터졌습니다. 순식간에 주차장은 검은 연기와 파편으로 뒤덮였고 그린은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폭발 지점 인근에서 심하게 훼손된 시신 조각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차량을 보고 사망자가 그린의 부하 카스 리슨으로 추정됐지만 뒤이어 도착한 FBI 요원이 희생자가 데니 그린임을 확인했습니다. 늘 죽음을 비웃던 그의 생애는 이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암살 직후 수사당국은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증언과 각종 단서가 모이면서 폭탄이 설치된 차량 소유자를 추적해 나갔죠. 폭탄이 터지기 전 한 젊은 여성이 수상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녀는 그의 차량 번호를 적어두었습니다. 형사의 딸이자 스케치 작가였던 이 여성은 용의자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해 그림으로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그림 속 인물은 로스앤젤레스 마피아 레이 페리토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경찰이 그의 집을 수색한 결과 암살에 사용된 차량의 등록증이 발견되어 그는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이처럼 허술하게 증거를 남기는 바람에 마피아 조직의 범행 은폐 계획은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스 리카볼리는 붙잡힌 페리토를 입막음하기 위해 그를 암살하려 했지만 이를 눈치챈 페리토가 곧바로 배신하여 정부 증인으로 돌아섰습니다. 데니 그린 암살 사건은 클리블랜드 범죄 세계의 지형도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린의 사망 후 이어진 수사와 소송으로 리카볼리를 비롯한 약 22명의 마피아 구성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클리블랜드 마피아 조직은 사실상 와해되었습니다. 암살자 레이 페리토의 폭로로 공범들은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암살 배우로 지목된 LA 마피아 보스 지미 프리티아노 역시 체포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82년 클리블랜드 마피아의 언더보스 안젤로 로나르도마저 밀매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뒤 정부 측 증인으로 돌아섰습니다. 고위급 마피아들이 잇따라 자백하는 통에 뉴욕의 주요 마피아 패밀리 핵심 인사들도 범죄 사실이 밝혀져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의 클리블랜드 마피아 측 변호사는 데니 그린은 죽은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라며 그린이 미국 마피아 사회에 남긴 파장이 얼마나 컸는지를 시사했습니다. 이렇게 데니 그린이 남긴 명성과 범죄 신화는 그의 사후 더욱 확산하였습니다. 언론과 대중은 폭력배인 동시에 매력적인 반항아로 그의 이야기를 소비했죠. 어떤 이들은 그를 약자의 편에 서서 마피아에 맞선 로빈 후드 같은 존재로 기억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이들은 잔혹한 살인마이자 권력의 굶주린 깡패에 지나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이고 매력적인 이미지는 2011년 헐리우드 영화 킬 더 아이리시맨으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